오랜만에 이제 2차전지 쌓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요 얘기들 대표 종목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얘를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얘네들이 맏형격이니까 각 섹터에서 이 안에서도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최근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괜찮은 소식들도 많이 있고 함의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많이 못 다뤘어요. 2차전지 섹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도 그렇고 요즘에 이거 할 시간이 없었죠. 근데 이제 선물도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고요.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요런 뭐 시선도 있었는데 최근 급락장에서 어땠나 얘네들이 뭐 한번 살펴보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급락장에서 같이 급락했습니다. 배터리 섹터는 같이 급락을 했고요. 신저가 부근만 지금 간신히 벗어난 수준이고요. 그냥 뭐 버티는 애가 LG엔솔 정도, 엔솔만 좀 잘 버티고 있는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뭐 최악의 국면을 살짝 벗어나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주요 종목들의 최근 이슈를 오랜만에 점검을 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리고 내년도 투자 계획을 여러분이 개괄적으로 각자 잘 잡아볼 수 있게 도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맏형 LG엔솔 얘기입니다. 각형 배터리 얘기 있었죠 최근에. 그리고 삼공장 GM지분 인수권 지난번에 이야기를 쭉 드렸고요. 주말 콘텐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덕TV 들어갔고 동영상 보면은 다 있어요. 요거는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다 더해가지고 각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 라인 투자나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전해드릴게요. GM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각형 공급 수요가 지금 늘고 있잖아요. 각형의 장점이 있고 각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각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간 활용이나 이런 거 좀 떨어지지만 미국 쪽에서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많이 수요가 좀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그럼 각형도 만들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LG엔솔이 주력해온 게 이제 파우치형입니다. 그리고 원통형인데 폼팩터 확장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3개까지 다 가져가는 이유가 전기차 고객사의 선호도 때문입니다. OEM사들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러는데 아예 싫어. 파우치 써. 원통형 써. 그럼 딴 애들 거 쓸게. SDI 거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이제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LG엔솔도 이제 다각화를 폼팩터 다각화를 가는 거예요. 파우치형 배터리는 얇은 필름 형태의 포장재를 사용해서 셀당 에너지 밀도를 높여버리고 차량 플랫폼의 자율성을 높이죠. 왜냐면 작으니까. 그리고 공간 활용에 셀트팩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근데 외부 충격이 좀 취약하다. 그리고 가스 배출이나 안전장치가 부족해서 화재 위험성이 높다.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 알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알죠. 그래가지고 난 파우치보다 각형이 좋은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제 고객사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또 전극의 압착이나 정련의 난이도가 높아요. 생산 속도가 그리고 낮아요. 그래서 원통형 대비 가격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파우치보다는 좀 낮죠. 예. 다만 이제 생산 시간이 긴 거는 단점으로 계속 꼽히고 있어요. 파우치 대비해서는 좀 싸고 원통형 대비해서는 가격이 높아요. 근데 안전도는 얘가 제일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입장에선 최근에 각형을 찾고 그럼 우리 해줄게 이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또 고전환 미드 니켈이나 소재 변경, 조성 변경으로 파우치형 배터리는 그 다른 또 돌파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은 파우치의 점유율이 떨어지잖아요. 이 안에서 LG엔솔 주력인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고전환 미드 니켈이나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파우치 잘해. 그 다음에 원통형 잘하고 있어. 여기다 각형까지 해가지고 유일한 3개를 다 가지고 있는 셀사입니다. 전 세계에 유일해요. 여기에다가 지금 468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위까지는 대략적으로 나왔었고 토요타가 이 3공장 조인트 배처였던 거를 LG엔솔이 먹으면은 여기서 토요타 거를 운영을 할 거다. 그 장비가 반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468 이야기가 최근에 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애리조나 단독 공장에 설치할 장비에 대한 협력사 선정을 마쳤대요. 이르면 이달 중에 장비 발주가 그 안에다가 들어가는 장비 발주가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올 3분기 중에 가동 준비가 완료된 오창 4680 배터리 라인에서 아마 이제 만들고 있겠죠? 관련 생산은 진행 중이고요. 애리조나 공장에 들어설 장비 협력사 구성도 마치고 조만간에 발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은 이 라미네이션, 스태킹, G스태킹 이 적층 장비가 채용되는 파우치 라인과는 다르게 와인딩 설비가 채택돼요. 그러니까 파우치 만드는 곳이랑 각형 만드는 거랑 원통형 만드는 곳이 다른데 468도 결국에 원통형이니까 여기는 와인딩 장비가 채택이 됩니다. 그럼 그 발주 들어가는 그 협력사들, 장비사들 보시면 되고요.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통상 배터리 장비는 발주 시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리드 타임을 거쳐서 납기가 완료된다. 그럼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좀 잘 바라보면 되는 거고요. 이를 고려하면 애리조나 공장이 가동 시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6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동이 되는 게 무난하게 전망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셀사들부터 해갖고 전반적으로 계속 그 우려가 나오는 게 캐즘이 좀 길어지면서 공장 가동이 지연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매출액이 다 계속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지금 보니까 애리조나 공장 단독 공장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공장이잖아요. 2026년도에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면 지금 장비 반입이나 보니까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좀 안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아울러 애리조나 공장에 있는 주요 고객사는 4680 배터리입니다. 테슬라 2026년에 전기 중형 SUV R2를 생산키로 한 리비안, 요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LG엔솔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정도 1, 2주 정도 방송에서 별로 언급을 없었죠, 배터리 관련 섹터들. 근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상황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대한 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LG 봤으니까 다음은 또 포스코 그룹 한번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사업을 합작했다, 리튬의 진심인 기업이다 말씀드렸어요. 리튬 관련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건데, 포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 호주 광산기업 헨콕이랑 손잡았어요. 2차 전지용 그 리튬 사업에 협력했다 밝혔는데, 양사는 MOU 체결하고 연산 3만 톤 규모의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 3만 톤 꽤 큰 겁니다. 양사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중에 최적의 리튬 공장 설립 후보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고, 어디다 할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은 향후 이게 결정이 되면 구체화가 되겠죠. 포올은 헨콕이 보유한 다양한 광산 자산 연계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FEOC, 해외 우려 기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안정적인 리튬 원료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미 확보를 해놨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FOMC에서 자유로운 것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 워딩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은 2010년 헨콕의 로이힐 철광석 광산 지분 12.5% 투자를 시작으로 2022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호주 천연가스 기업 세넥스 에너지 공동인수, 헨콕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어가지고, 야, 얘네 뭐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포올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옴브레모이루또,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을 그 염호죠. 25,000톤, 광석 리튬은 43,000톤 공장 준공해가지고 한 16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68,000톤의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이건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다 뭐 3만 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리튬 확보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리튬의 중요한 거는 뭐예요? FEOC에서 모두 다 제외될 수 있는 그 메리트가 있는 리튬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캐즘 구간이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싸고 광산이랑 염호 가격이 싸요. 지금 계약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래 100만 원에 팔던 건데 1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까지 다시 갈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까지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0만 원일 때 쟁여 놓는 거예요. 투자를 해 놓는 거예요. 향후에 이게 10만 원이 40만 원, 50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가치가 올라가는데, 우린 이미 이걸 10만 원에 사놨고 물르지 못하니까 땡큐 하려고 지금 얘네들이 이러고 있는 거고, 포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광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광산이나 뭐 염호나 다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많은 국내 기업들이. 그래가지고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도 꼭 보셔야 되는 게 수직 계열화의 필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냥 현지에서 바로 때려갖고 만들어버리면은 파격적인 원가 우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원재료를 누가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가격 결정 그룹 내에서 돌려도, 예를 들어서 포올에서 리튬을 만들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에다가 리튬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면 싸게 줄 수가 있잖아요. 팔 때 고객사한테 싸게 팔 수 있는데 이익은 똑같아.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금은 앞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당장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종목을 고를 때, 산업 업황을 볼 때 당연히 원가 우위에 있는 애들을 무조건 챙겨야 된다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포큐는 리튬 공급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직 계열화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계약 주체는 누구예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이거 같은 회사잖아요. 위에 있는 회사잖아요. 양극재 제조용 수산화 리튬 2만 톤을 구매 공급했다. 이거 46만 대 공급한 양극재 4만 3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안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싸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갖고 원가 우위, 그 다음에 조달의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쇼티지 났을 때도 그냥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져가는 거라고요. 얘네만 그런 게 아니라 각사들이 지금 다 노력하고 있어요. 포스코 피바라 리튬 솔루션은 뭐예요? 포홀이
지금 필바라 미네랄스 호주 회사입니다. 거기하고 합작해갖고 광양에 지금 있어요. 이미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리튬이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조만간에 숫자가 찍히겠죠. 매출이 찍히고 이익이 찍히겠죠. 그래서 11월 29일 날 이 공장을 또 준공을 했습니다. 43,000톤의 수산화 리튬 생산 체제를 갖춘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FEOC가 아닌 공급망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을 그룹 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간다는 거죠. 왜? FEOC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미국 시장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으로부터의 구매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거는 그냥 허언이 아니에요.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포퓨는 뭐예요? 안정적인 리튬의 공급, 원가 우위.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쇼티지 났을 때도 그냥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포올은 뭐예요? 일단은 매출처가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자사에만 이거를 팔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 포올 같은 경우에는 줄 서게 되죠. 나중에는. FEOC에서도 그 배제가 돼 있고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질이 좋은 걸로 알려져가지고 지금 각 사들에서도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매출 플러스 알파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 포스코 방향성을 보면은 2차 전지 전기차를 제외한 앞에 전기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과 아예 그냥 차 이런 걸 제외한 이 2차 전지 소재 생태계 전 사이클을 구축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도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곳에 리튬 공급을 통해 갖고 안정적인 리튬 공급 원가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 미국의 IRA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등 미국이 FEOC로 지정한 곳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광물을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미국이 FEOC로 지정한 곳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광물을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IRA가 만약에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IRA의 일부 수정 요구 후퇴가 오더라도 이건 안 바뀔 거예요. 목적이 이거거든요. 중국 공급망을 훼손시켜버리는 게 목적인데 이거를 바꾼다? 그러면 IRA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신 있게 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FEOC 외에 이거를 제외시킨 공급망 구축이 필수고요. 당장 내년부터 포스코가 제공하는 리튬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적진 않았지만 악재도 있어요. 포스코 퓨처에는 응급제가 지금 가동량이 확 떨어졌어요. 15%까지. 왜 그래요? FEOC에서 중국산 흑연을 2년 연장했어요. 그리고 2026년도까지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굳이 비싼 돈 주고선 포스코 퓨처엠에 응급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FEOC가 이게 연장이 된 게 오히려 음극재 쪽에선 악재인 거예요. 그래서 호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악재도 이런 식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나아가서 생태계를 위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포스코 퓨처엠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곳들이 지금 어려운데 꼭 필요한 것들, 산업 구조에 대해서 훼손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고 이렇게 좀 고사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좀 국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자, 근데 포스코 왜 못 가? 이런 얘기 하시겠죠. 왜 못 가요? 리튬 공급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금 적어요. 야, 지금 리튬 공급 얘기할 때냐? 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히지 않고 있고 리튬 가격이 저점이에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저점에서 반등이 세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리튬으로 인한 실질적인 매출이나 이익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찍혀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등의 문제로 철강 산업 부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요. 노조 파업이나 이런 이슈들까지 최근에 같이 겹치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을 볼 텐데 에코프로 BM은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전 상장으로 인한 수급적 유입인데 여기 유진투자증권에서 발표를 한 거더라고요. 3천억 원대의 연간 연기금 매입 수요가 있다 이런 추정이 나와요. 증권업계에 따르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3분기 말 기준 145조 8천억 원입니다. 51% 정도가 위탁운용입니다. 위탁운용 그 벤치마크 지수는 코스닥과 코스닥 150 그리고 코스피에 지금 주로 들어가고 시총이 큰 애들로 주로 갑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얘가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연기금의 매입 수요가 신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 150 바스켓 안에 들어가요. 그럼 에코프로 BM 비중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때보다 0.33%가량 증가할 수 있다.
그럼 매입 수요가 0.33%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75조 원의 위탁 운용 자금이 이 비중만큼 간다고 가정을 하면 약 2,400억 원의 추가 매입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코스피 200 편입에 따른 매입 수요를 더하면 한 3천억 원 중반대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제가 어제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거든요. 현재 이제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한 12조 6천억, 7천억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포퓨랑 비슷한데 포퓨가 지금 33위, 32위이래요. 그러면은 30위권 초중반대죠. 코스피 200 안쪽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 코스피 200이라는 게 200위권이잖아요. 진입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되려면 특례 편입이 돼야 되잖아요. 특례 편입은 조건이 뭐냐면 좀 까다로워지긴 했는데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일로부터 15거래일 동안에 평균 시가총액이 50위권 내에 있어야 되고 특례로 코스피 그러면 200 상장에 조기 편입되는 조건이 돼요. 여기에 지난달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특례 편입을 위해서는 지난달이 아니고 이거 좀 됐습니다. 상장일로부터 15거래일 동안 평균 유통시총도 4조 원 이상이 해당돼야 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12조 6천억 잡고 유통시총이 한 6조 전후거든요. 그럼 이건 크게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3월 전후로 이전 상장을 마치게 되면 이 이슈, 어떤 이슈? 수급적인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각이 3월에 될 거냐? 그 전에 되겠죠. 원래 주식시장은 그 모양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거는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서 빠져나갈 경우에 코스닥 150은 리밸런싱이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총 3위 에코프로에 유입되는 리밸런싱 자금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얘네들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이슈가 수급적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시점에 에코프로 BM이나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그것까지 붙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잘. 만일 내년 1분기부터 점진적인 이익 회복이 되고 실제로 찍히는 게 있고 조금 괜찮아진다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주식시장 신경 쓰기 좀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이제 좀 귀찮고 그랬잖아요. 예, 보기도 짜증나고 엄두가 안 나고 해석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어가지고 오늘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주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섹터나 이런 업황 분석을 좀 하던 대로 계속해서 연말 내년에도 쭉 이어가고 연말에는 좀 내년도 볼만한 특집 방송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언제 올라라고 하시는데 그 모릅니다. 언제 오를지는 사실 모르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알면 제가 딱 정리해드리죠. 근데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자꾸 물어보시니까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제 개인적인 분석과 일부 뇌피셜을 넣으면 당장 내년이 되자마자 2차 전지 급반등이 막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1분기 실적 이제 4분기 실적 나올 거고 1분기 실적까지 좀 바닥 확인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추인까지 봐야 되면은 결국에는 뭐 1, 2, 3월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IRA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겁만 주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조금 후퇴를 하는데 소비자 세액공제까지만 건드리는 건지 그럼 땡큐인 거고 AMPC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를 좀 확정적으로 보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가 되는지를 보고 움직일 것 같아요. 제대로 움직이는 건. 실제로 트럼프가 정책을 결정을 하면 오히려 기든 아니든 간에 불확실성 해소로 움직이는 현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원가 우위의 기업들 그리고 IRA 가운데서 소비자 구매 혜택 사라져도 좀 이익이 나는 기업들 그 기업들 위주로 큰 틀에서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그냥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